그래서 코인이슈가 드릴 말씀은 중국 위험한 거 맞습니다. 위험한 거 맞아요. 좋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중국이 뭐 무너져서 뭐 그 금융 리스크가 터지고 2008년 리먼 사태처럼 터진다 그 말은 입니다. 자, 오늘 중국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급한 중국 기준금리 이어 모기지 금리도 인하. 요거는 좀 긴급으로 나온 것 같아요. 29일 현지 시간이니까. 그래서 중국 은행들도 모기지 금리를 인하할 전망이다. 얼마나 힘들면 중국이 이렇게 금리를 모기지 금리까지 인하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자,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코인이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중국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어떻게 우리 자산시장의 여파가 올 건지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세기로 올 건지. 근데 이제 그런 모르시는 분들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자, 지금 중국의 위기를 많은 분들이 뭐 전 세계 금융 위기다.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코인이슈 개인적인 생각도 중국이 진짜 막 리스크가 나서 막 흔들려가지고 비트코인을 막 10K, 막 1000만원대, 몇백만원대 사고는 쉽습니다. 근데 우리의 바램과 지금 현지 경제 상황이랑은 달라야겠죠. 팩트를 딱 알고 계셔야 되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 은행에 이제 만약에 중국이 무너져서 그 뇌관을 타고 미국까지 무너뜨리고 전 세계 글로벌 국가들한테 충격을 주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은행에 대한 노출액입니다. 은행에 대한 노출액. 보시면은 미국 은행과 중국 은행이 서로 얼마나 자금을 융통하는지. 자, 유럽에 있는 은행이 무너지면은 미국한테도 위험한 게 뭐냐면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어. 그리고 자금도 서로 융통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은행이 하나 무너져. 그러면 미국 은행도 위험하지만 다른 유럽 은행들도 위험합니다. 왜? 코코펀드라던가 이런 것들 채권을 통해서 서로 자금을 막 조달받고 지네들끼리 막 돌렸다 뺐다 해. 그런 식으로. 우리 캐시플링 얼마 전에 배웠죠. 중국의 그 신탁사 얘네들이 자금을 굴리는데 상품들이 다 어떤 식으로 굴린다? 캐시플링. 기관들 기업들이 돈을 넣어놓고 이자 받고 서로 넣었다 뺐다 돌려막기.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은행과 중국 은행의 서로 자금 노출액 융통하는 자금들이 많나? 알아봤더니 한 2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스케일을 다 통틀어 봤을 때 200억 달러면 노출액이 큰 수준이 아닙니다. 200억 달러 정도 되면. 쉽게 말해 중국 은행이 무너지면은 미국 은행까지도 무너진다? 그거는 맞지 않다. 물론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고 좋지 않아. 수입이 안 되고 수출이 안 돼. 그럼 모든 국가한테 영향은 갈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하고 막 걱정하는 건 2007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대공황 그렇게 터질 수 있나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사태까지 전이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 거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뭐가 위험할 수 있냐면 코인이슈가 요거 추천 안 해드렸던 거. 코인이슈님 테슬라 이거 사도 되나요?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왜? 장기로 롱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미국 반미 운동, 불매 운동 일어날 가능성 높아요. 애플, 스타벅스, 테슬라, 엔비디아, 나이키 이런 애들이 보통 중국에서 매출을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워. 지금 중국에서 반일 운동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죠. 방류해가지고 오염수. 그런 식으로 미국도 서로 불미하는 겁니다. 반미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됐건 테슬라가 됐건 중국 매출이 쭉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뭐 엔비디아도 데이터 센터 사업 매출이 20%에서 25%가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테슬라나 애플이나 나이키도 지금 나이키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것 역시도 중국 문제가 좀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중국은 시스템 리스크 충격으로 무너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미국 은행과 중국 은행에 서로 노출액이 200억 달러밖에 안 돼. 그 뜻은 중국 내의 은행들이라던가 기업들이라던가 얘네들이 미국 은행한테 서로
시장을 많이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의 자본시장이 많이 폐쇄되어 있다는 거야. 열지 않았다는 겁니다. 코인 이슈가 이거 우리 한번 배웠었죠. 중국 본토 내에 해외 투자 자금들이 한 5% 정도밖에 유입이 안 됐다. 나머지 95%는 중국 내 이런 자본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해외 자본이 좀 유입된 건 이제 홍콩을 경유해서 이런 애들이 들어왔겠죠. 얘네들이 일부러 개방 안 하는 겁니다. 앞에서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모습을 보면은 당연히 지네도 개방하면 금융시장을 어떻게 잡아먹힐지 집어삼킬지 알고 있으니까 안 여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QDII 배웠죠? 해외 합법 투자 QDII. QDII 펀드가 뭐냐면은 요게 이제 중국 내 기관 투자자들이 만든 펀드입니다. 중국 내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만들었는데 이 펀드를 갖고 어디로 가냐면 홍콩, 뭐 한국, 뭐 일본 다양한 해외로 가. 중국 내 기관 투자자들이 서로 만들어서 그 펀드를 갖고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 이해되셨나요? 쉽게 말해서 중국 내 기관들이 같이 만든 펀드인데 QDII 펀드 갖고 홍콩 가서 투자해. 어떤 식으로? 중국 내 얘네 펀드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중국에서 외환 유출 속도가 계속 가파르게 빠져나가. 달러가 빠져나가면 중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네 QDII 펀드 나가지 마. 얘네를 딱 락 걸어놓고 잠가버립니다. 제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갖고 홍콩이나 한국이나 해외 가서 투자를 못 하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자본시장이 폐쇄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은행과 중국 은행과 서로 노출액도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코인이슈님, 중국이 아무리 힘들어도 해외 시장에 이렇게 자본시장이 폐쇄되어 있으면은 무조건 견뎌내겠네요. 극복하겠네요. 지금 힘들어도. 자, 자본시장이 폐쇄됐어. 나가는 거를 막았어. 지네가 좀 부족하면 막고 그렇게 해.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럼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될까?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쉽게 나가지 못하면 쉽게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 코인 이슈가 중국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어. 한 10억 달러를 넣고 싶은데 QDII 펀드 지네 좀 사정 안 좋다고 그냥 닫아버려. 못 나가게. 누가 투자하겠어? 자본시장이 폐쇄되어 있다는 거는 지네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장점을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폐쇄됐다는 거는 나가는 게 어렵고 들어오는 것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환이 해외 투자자들이라든가 다른 이제 국가들로부터 외환 수급이 부족하다, 힘들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갈게요. 미국 상무장관이 뭐라 그러죠? 이번에 진화 러머드 미국 상무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투자 너무 위험해. 불가능한 수준이래. 이런 얘기 왜 하는 걸까? 너네 마음대로 규제하고 뭐 국가안보 관련해가지고 너네 막 세금 때려버리고 니네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투자 들어오겠냐.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본시장이 너는 폐쇄돼 있잖아. 너네 열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상무부 장관 누님이. 이해되셨나요? 중국은 지금 투자 불가능해. 너네 그렇게 하다 망해. 누가 너네 투자하겠어. 금융시장 열어.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이 누님이. 자, 중국이 언제 한 차례 위험했었냐면 가장 최근에 위험했을 때가 2015, 16. 그때 이제 막 홍콩 막 때리고 해지 하려는 애들이 화내지 않은 애들. 홍콩 막 때리면서 2015, 16 그때 진짜 중국 위험하다 무너진다 그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국의 외환보유고 유출한 속도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두드려 맞고 하다 보니까 중국도 이제 나도 뭐라 그럴까 방어책을 세워야 돼. 하도 맞다 보면은 좀 이렇게 막으면은 좀 덜 아프고 얼굴 맞으면 좀 덜 아프고 옆구리 맞으면 덜 아프고 맞는 방법을 터득을 해. 그래서 중국이 맞는 방법을 터득한 게 뭐냐면 재밌습니다. 2015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한국과 중국의 외환 보유고량, 수량 그 그래프를 보시면 한국은 꾸준히 증가를 해. 물론 한국은 언제부터 증가를 했냐면 1997년도 IMF 딱 터지고 나서 그때부터 쭉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리고 또 중국은 2015년도부터는 일정해.
금액이 3.1조 달러. 3.1조 달러. 자, 중국과 한국의 외환 보유고량을 딱 비교를 해봤더니 한국은 1997년도 IMF 딱 터지고 나서 외환 보유고량이 계속해서 늘어나. 달러 증가하지, 금 증가하지. 한국은 알거든. 왜? 97년도 IMF 구제금융 딱 받으면서 아픔이 왜 어디가 아픈지 알았거든. 야, 다시는 이렇게 외환이 고갈돼서 무너지고 막 돈 빌려달라 뭐 해달라 하면 안 되겠다. 외환 보유고량이 계속 늘어나는데 중국은 2015년도부터 3.1조 달러에서 변동성이 없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수출도 했을 거고 수출하면 또 달러도 받았을 거고 달러나 금이나 미친 듯이 금도 사재기에 그러면 외환보유고량에 금이 됐던 달러가 됐던 무슨 다른 화폐가 됐던 늘어나는 게 정상이야. 그쵸? 근데 15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일정해 3.1조 달러. 왜 변동이 없을까? 스누피님 멤버십 가입 환영합니다. 스누피님 멤버십 업그레이드 감사드립니다. 왜 변동이 없을까? 3.1조 달러에서 그대로야. 거진 한 10년 동안 한 8, 9년 동안 다른 데 썼나? 머리를 쓰는 거야. 중국 얘네들도 아주 교묘하게. 코인이 쉐이킹 당할 만큼 중요하다는 지표. 자, 중국 정부가 그동안 벌어들이는 외환을 어디에다가 쌓았냐면은 이게 중앙은행에다 쌓아놓으면은 3.1조, 4.1조, 5.1조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한국처럼. 근데 이거를 어디다 쌓았냐면 중앙은행이 아닌 국영은행한테 축적을 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기억나시면 1번 한번 올려보세요. 중국 정부에서 국영은행들한테 야 너네 환율시장 개입해. 그 기사 기억나시는 분? 우리 배웠던 거. 1번. 야 우리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서 너네 국영은행 너네들이 좀 개입해야겠다. 정부에서 그 지침 떨어졌던 거 기사 갖고 왔었죠.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환율 조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느냐? 국영은행에서 해요. 자, 중국의 위안화가 절하됐어. 야, 위안화 가치가 계속 빠지네? 안 되겠다. 달러 좀 덜고, 미국 국채 좀 덜고 좀 위안화 좀 사. 그거를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했어. 중국에서는. 뭐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한국도 하느니 하죠. 근데 중앙은행에서 하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야, 쟤네 미국 국채 판다. 달러 판다. 오히려 더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돼요? 더 떨어져. 단기적으로는 방어하겠지만 야, 쟤네들이 환율시장에 개입한다. 미국도 막, 환율시장 개입한다 그러지. 또 뭐 투기, 뭐라 그래, 또. 환 조작국이라 그러지, 또 트럼프 때는. 중앙은행에서 하니까 이게 말이 아니야. 그래서 여태껏 이런 외환들, 벌어오는 것들을 국영은행에다 축적을 시켜. 그래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져. 그러면, 야, 국영은행 너네들이 해. 얘네들이 던지고 위안화 가치를, 환율을 방어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환율을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에서 그 환율시장 개입하는 것보다 이런 얘기도 들을 필요도 없고 위안화 같이 방어해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국영은행들이 달러를 대신 매도한다. 환율을 방어한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여태껏 외환을 벌어도 국영은행으로 다 달러를 밀어 넣었다. 이런 식으로 위안화 가치를 좀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들이 존재해. 자, 한 가지 더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보통 중국의 위안화가 가치가 이제 절하될 때 어떤 게 일어나냐면은 공매도가 일어납니다.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환 투기, 환 때리죠. 우리 그 영국의 영란은행 터트린 애들, 뭐 조지 소로스 이런 분들 위안화를 막 던지기 시작해. 그럼 위안화 가치가 미친 듯이 떨어지죠. 그거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보통 이제 위안화 그 공매도를 때릴 때 중국의 헤지펀드들이 홍콩에서 이제 공매도가 이제 뭐냐면은 그거를 돈을 빌려 주식을 때린다 그러면 주식을 빌려서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 떨어지면 나중에 갚는 거죠. 자, 그럼 코인이슈님 어차피 똑같은 거 빌려서 던졌다가 나중에 떨어져서 갚는 게 뭔 상관인가요? 어디서 돈을 버나요? 자, 1달러의 주식을 빌려 100개를 내가 때렸어. 시장에 가격이 0.1달러 떨어지죠. 그럼 그때 0.1달러의 주식을 사서 갚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1달러와 0.1달러의 이 갭만큼 수익이 나겠죠. 이해되셨다 1번. 그게 공매도예요. 쉽죠? 어렵나요? 1달러 주식 사서 던지고 0.1달러 먹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갈게요. 중국의 헤지펀드들이 보통 홍콩에서 위안화를 빌려서 공매도를 때립니다. 그러면 공매도를 때려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때 다 빌린 거 갚고 나머지 차익을 남기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방어해야지. 공매도 못 때리게. 그럼 중국 정부가 제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빌리는 비용을 비싸게 만들어야 돼. 빌리는 비용을. 그럼 위안화 가치를 절상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일부러 홍콩에서 중국 정부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해. 그럼 위안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시중에 있는 위안화가 어떻게 돼요? 쭉 빨려들겠죠. 그럼 위안화 가치가 어떻게 된다? 시중에 있는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공매도 얘네들이 어떻게 한다? 비싸서 위안화를 때리지 못하겠죠. 시중에 있는 위안화 쭉 빨아당기고 위안화 가치 올라가서 공매도 못 때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치기 어렵게 환율을 통해서 금리를 방어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도 존재한다. 그래서 코인이슈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중국이 뭐 시스템 리스크로 인해서 미국이 무너지고 뭐가 무너지고 뭐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터지고,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중국 때문에 뭐 크게 폭락이 오면은 너무 좋겠지만 그러기엔 사실상 힘들다.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릴까 또? 이거 나중에 우리 멤버십에서 좀 하나 해드리려고 했는데, 또 디테일하게 또 파야 또 중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가 코인이 어떻고 주식이 어떻고 언제 빠지고 그걸 알지. 자, 보세요. 중국 기준금리 1년 만기만 0.1포인트 내려. 예상보다 금리 인하에 신중하다. 자, 얼마 전에 중국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금리를 인하했는데 좀 이상해. 그냥 전체적으로 다 인하를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자 보세요. 1년 만기 LPR 금리를 0.1포인트, 그리고 5년 만기 LPR 금리는 유지를 했대. 그러니까 1년짜리 단기 금리는 떨어뜨렸고 5년짜리 LPR 금리는 동결을 했대. 자, 지금 중국이 단기 금리는 낮춰놓고 장기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 왜 시원시원하게 못 빼는 걸까? 상식적으로 금리 내리려면 1년짜리도 내리고 5년짜리도 같이 내려야지. 물론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금리를 못 내리는 이유는 위안화 절하 때문에, 위안화 가치 때문에, 이런 큰 틀의 이유가 있겠지만, 자 보세요. 어렵죠 오늘? 이해 안 되시면 2번 3번 반복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중국이 1년짜리 LPR 금리를 내리고 5년짜리 금리를 동결했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단기 금리는 낮추고 장기 금리는 동결이야. 우리가 보통 은행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단기로 자금을 받아서 그거를 고객들한테 장기로 대출을 해줘. 예를 들어서 단기로 2% 돈을 받았어. 2%로 이자로. 그럼 장기로 4% 대출을 내주는 거야. 그 마진 2%가 마진이 있죠. 갭이. 그걸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 금리가 낮아지면, 금리가 낮다는 건 대출을 좀 더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죠. 예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를 냅둬서 떨어뜨리지 않고, 그 뜻은 은행들이 단기로 싸게 자금을 수급해서 장기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은행들의 마진 구조를 올려준다, 살려준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중국 정부는 은행들의 마진 구조를 살려준 겁니다. 살려준 거예요. 단기 낮추고 장기 금리 동결시켜 놓고, 너네 마진 좀 더 해. 은행의 마진 구조를 이렇게 남겨준 이유가 뭘까? 지금 중국이 뭐가 문제예요? 부동산 대출이 일어나질 않아. 소극적이야. 영래포 7일짜리 해가지고 중국 정부에서는 자금을 막 계속해서 빌려줘. 7일 하고 갚아 단기로. 근데 은행, 그 시중에 있는 은행들은 대출에 소극적이야. 물론 대출을 해줘도 받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면 은행들이 좀 대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마진율을 높여주는 거야. 그래서 단기 금리는 낮추고 장기 금리는 그대로 냅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의 마진 구조를 높여주고 은행들이 쉽게
좀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해주면 그 돈을 갖고 부동산을 살까봐. 부동산 시장이 좀 성황할, 회복할까봐. 그거 노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중국이 왜 기준금리 1년만 내리고 장기는 안 내리는지. 이제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냐면은, 지금 중국의 부동산 그룹들이 지금 힘들죠. 신탁사까지 힘듭니다. 얘네들의 고통과 부채와 아픔을 은행이 같이 좀 논아가지는,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상충 효과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완화시킬 수 있다 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10대를 맞아야 되는데 철수랑 철수랑 영식이 2명이서 맞아. 2명이서 맞는 것보다 철수, 영식이 뭐 순자, 말자, 뭐 미자 5명이서 맞는 게 더 아픔이 덜하겠죠. 부동산 그룹이 맞을 거 신탁사 맞고 은행 맞고 같이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그렇게 간다는 거. 그래서 왜 중국이 기준금리 1년치는 내리고 장기는 안 내리냐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통 분산 효과, 고통을 분산하고 있다. 그래서 코인이슈가 드릴 말씀은 중국 위험한 거 맞습니다. 위험한 거 맞아요. 좋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중국이 뭐 무너져서 뭐 그 금융 리스크가 터지고 2008년 리먼 사태처럼 터진다,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맞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외환 금융 위기가 뭐 쉽게 온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철저하게 자본이 폐쇄됐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끌 수 있어. 더 끌고 갈 거야. 진짜 나중에 해다 안 됐을 때, LGFV며 뭐며 지방정부 부채며 이것저것 다 안 됐을 때, 그때는 금융시장을 개방하겠죠.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나오려면 아직 멀었어. 뭐 지금 당장 몇 개월 막 해가지고 뭐 부동산 그룹이 망하고 뭐 한다? 헝다그룹 다시 시장 거래에 재개된 거 알죠? 중국 내에서 부동산 그룹도 얘네 안 망합니다. 무조건 막을 거예요. 지네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을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공안 애들이 때려서라도 무조건 할 겁니다. 그렇다 해서 중국의 비전이 좋아 보인다? 밝아 보인다? 코인이슈가 연초부터 남들 다 뭐라 그랬죠? 중국 리오프닝 효과 뒤집어질 거다. 주식 사야 된다. 중국에 투자해야 된다. 몇백만 명이 보는 유튜브 채널 나와서 중국 투자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 그랬죠. 리오프닝 효과 없을 거다. 똑같이 중국의 투자라던가 성장 나오기 힘듭니다. 지금 구조상 힘들어요. 그리고 중국발 폭락 이슈 막 폭락이 나온다? 그것도 힘들다. 그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중국이 막는 그림 그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